북한이 밤사이 군용기 10여 대를 전술조치선 이남으로 내려보내며 무력 시위에 나선 데 이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F-35A 등을 긴급 출격시켜 맞대응했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조직적인 왜곡 은폐 정황이 확인됐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수사 요청했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9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2% 올라 시장 전망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충분히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온다며 중앙은행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 연구소 측을 고소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실상 성접대가 있었던 거로 판단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한 학급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도 없이 DNA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학교와 경찰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한 공기업이 입사 지원자에게 합격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3주 만에 갑자기 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허술한 인사관리 때문에 빚어진 일인데 공기업 측은 당사자에게 다음 채용 때 특혜를 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을 통해서 해외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온 일당이 한미 공조로 적발됐습니다. 이유식과 젤리 등으로 속여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차별 보복 공습 속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제에 대한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나토는 러시아를 향해 어떤 종류든 핵무기를 사용하는 건 선을 넘는 거라며 심각한 후과가 따를 거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군용기 10여 대를 전술조치선 이남으로 내려보내며 공중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쏘아올리며 한밤중 연쇄 도발을 벌였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처음 포착된 건 어젯밤 10시 반쯤. 서부 내륙 지역에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km 인근까지, 동부 내륙 지역에선 비행금지구역 북방 7km까지, 그리고 서해 지역에선 북방 한계선 북방 12km까지 각각 접근했습니다. 우리 군도 대응 조치에 나섰습니다. F-35A를 포함한 공중 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대응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군용기의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 기동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한밤중 공중 무력 시위는 오늘 새벽 0시 20분쯤까지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위협 비행을 마친 직후 북한은 이번엔 평양 순안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4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일본 열도를 넘기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7차례 연속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이후 한꺼번에 공개하면서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이었다고 소개했는데 훈련을 지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전투 무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확장 억제에 대한 국내와 미국 측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가능성을 따지고 있지만 안보 상황에 공개적인 답변이나 확인은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의 확장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보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뭐를 확인하거나 명시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 등을 포함해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를 협의 중이냐는 질문에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등을 통해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굳건한 한미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최고 수준의 대북 억제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에 이어서 한미 간 핵 공유 방안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핵 공유 목소리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확장 억제의 핵심은 핵 우산입니다.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이 핵 억제 전력으로 방어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핵 우산 개념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미는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조율된 전개 등을 포함하여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술핵 배치에 이어 핵 공유 방안도 제기됩니다. 핵 공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식 방안이 거론되는데 나토식 핵 공유는 미국이 독일과 이탈리아 등 5개 회원국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고 협의해서 사용한다는 개념입니다. 변형된 형태의 핵 공유, 즉 핵무기를 탑재한 미 전략자산의 상시 또는 순환 배치 등도 거론됩니다. 표적을 같이 선정을 하고 일부 경우 핵 운반수단, 이중 목적 전투기, 즉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전투기 같은 것들을 한 측에서 제공을 한다거나 다양한 조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 핵 공유의 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핵 공유나 전술핵 배치를 결정하려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핵을 배치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약해져 핵 공유가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핵 균형 방안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북한의 행동과 우리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해경 등 관련 기관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왜곡, 은폐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가 서해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진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방부와 해경 등 관련 기관 9곳에 대해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감사 중간 결과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5개 기관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안보 라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시도했던 감사원은 이번 발표에 문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 안보실, 해경 등 관련 기관들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초동 대응도 부실했을 뿐 아니라 은폐 행위까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당국이 월북을 단정할 수 없는 월북 의사표명 첩보와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고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안보실은 다른 기관들의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방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국방부가 애초 이 씨의 시신이 북한군에 의해 불태워졌다고 인정했지만 안보실 방침에 따라 불확실하다는 등 공식 입장을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해경 역시 기존 증거의 은폐, 실험 결과 왜곡, 사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 공개 등으로 이 씨의 월북을 단정해 언론에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안보실은 이대준 씨가 피격돼 소각된 사실을 대통령 서면 보고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해경 역시 이대준 씨의 사망 정보를 전달받고도 실종자를 발견하기 전처럼 수색 구조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감사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감사는 대통령실에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낸 청부감사라면서 타락한 감사원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와 책임에는 어떤 예외나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면서 관련자들은 수사에 충실히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가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지만 수사에 의뢰된 관련자들은 신기루와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서 고 이대준 씨를 명예살인까지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어제 서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불려나온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는 서 전 장관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을 상대로 재작년 9월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군의 대응과 정부 차원에서 고인이 자진 월북하려 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도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오른 거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해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미 노동부는 현지 시간 13일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2%, 전월보다 0.4%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전년 동월 대비 8.1%, 전월 대비 0.3%를 각각 소폭 넘어선 것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문제와 관련해 중앙은행은 필요할 때 결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와 세계은행 연차총회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이 성장의 비용을 초래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을 정도로 충분히 조이지 않을 경우 금리가 더 높고 길게 유지돼 성장에 더 큰 피해를 야기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걸 경찰이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승엽 기자입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지난 2013년 2차례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하며 시작된 이른바 이준석 성상납 의혹. 1년간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지난달 말 이 전 대표의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며 성접대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선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말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처음 폭로한 가로세로 연구소와 강용석 변호사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김성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무고죄 고발로 맞대응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성상납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도 사실상 판단을 내린 거로 해석됩니다. 성상납 의혹이 허위가 아닌 걸 알면서도 가세현 측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고 고소했다는 게 경찰 판단인 만큼 성상납 자체도 사실로 인정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당과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이 전부 기각된 데다 경찰이 성상납 의혹까지 사실로 인정하면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품위를 손상했다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겼다며 맞제소를 예고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 사령탑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조선은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라는 반헌법적 망언으로 식민사관을 고스란히 드러내 국회 품위를 실추했다는 겁니다. 국회법 제25조 품위 유지의 의무, 그리고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 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였기에 국회법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윤리위의 권성동 전 원내대표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지난 7일 국감장에서 김재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향해 혀깨 물고 죽지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굉장한 폭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가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방금 전 징계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자신을 향한 친일 사관 논란을 일축하며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제 얘기가 어떻게 식민사관입니까? 그 자체가 역사입니다, 역사. 우리가 힘이 없어서 누가 일본의 국권 참탈을 정당화했어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히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친일 국방으로 둔갑시킨 민주당 이재명 대표부터 사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북한 핵무기를 뺀 남북 재래식 전력만 비교하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도 터져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위험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친일몰이부터 하는 이재명 대표는 대우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건 역시 국방위원으로서 이해충돌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거라며 윤리위에 맞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대표는 매입가 기준 2억여 원어치 주식을 전량 매도했으며 15% 손해를 봤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협치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 공방이 급기야 여야 사령탑을 향한 윤리위 제소와 맞제소로 비화하면서 대치 전선은 날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PD 수첩의 김건희 여사 대역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습니다. 여당은 MBC의 편파성이 단적으로 드러났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야당은 MBC의 사과로 일단락됐다며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장. 여당은 박문진이 대주주로 있는 MBC가 비속어 보도에 이어 PD 수첩의 김건희 여사 대역 방송에서도 사고를 쳤다며 MBC의 왜곡 보도와 편파 보도가 도를 넘었다고 공격했습니다. MBC는 자신들이 지키기도 선언한 가이드라인과 제작 준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언론 자유라고 주장하고, 정부와 여당이 정당한 항의를 한 것을 언론 탄압이라고 이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MBC가 김건희 여사 대역 논란에 대해 사과했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MBC를 계속 공격하는 것은 언론 탄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만 딱 찍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탄압하는 건 평상시 MB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감정이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당은 MBC 지역 계열사들이 경영 적자 상태에서도 태양광 발전소에 무리한 투자를 했다며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방송사인 MBC가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것이 정부 줄서기용이다라고 이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은
MBC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보도 경위를 살펴봤을 때 날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당의 왜곡 보도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해 MBC 등 공영방송을 향한 여권의 공세에 비판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공영 방송이나 공영 언론들의 중립성을 또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이 민영화 문제도 사실 똑같이 공영 언론들, 공영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아주 심각한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간담회는 언론노조와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이 단체들은 여당에도 공개 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한 공기업이 입사 지원자에게 합격 문자를 보낸 뒤 3주 뒤에 갑자기 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허술한 인사관리 때문에 빚어진 일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공기업은 다음 채용 때 특혜를 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한 공기업에서 대전에서 근무할 채용형 인턴을 뽑았습니다. 2달여 뒤 이 공기업 지원자들이 모여있는 SNS 채팅방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합격 문자를 받고 관련 서류까지 보냈는데 뒤늦게 불합격 통보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YTN이 취재한 결과 실제 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 측이 갑작스레 생긴 결혼을 채우려고 채용 절차를 지나치게 서두르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기존에 합격해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하자 사직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번호를 받았던 지원자에게 덜컥 합격 문자를 보내버린 겁니다. 하지만 직원이 퇴사를 번복하면서 문자를 받은 합격자는 결국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합격 통보를 한 이상 이미 채용한 거로 봐야 하기 때문에 뒤늦게 불합격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채용된 걸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채용 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해서 해고 자체가 무효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 회사가 해당 지원자가 다시 지원할 경우 서류 전형 면제라는 특혜 제공을 제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사 측은 정부의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과 자체 규정에 있는 구제 조건을 준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둘 다 이번 사안에 적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지원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고 사정을 설명한 뒤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합격 번복 사태와 이를 무마하기 위한 근거 없는 특혜 제공 시도. 해당 기업을 바라보던 취업준비생들은 채용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면접에 갈 수 있는 인원은 제한적인데 이게 회사의 잘못으로 그 한 자리 인원을 그 억울한 분을 붙이면 또 나머지 한 분은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절도 사건을 해결하겠다며 한 학급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DNA 검사를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DNA 자체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법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와 경찰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살 A군은 얼마 전 학교에서 DNA 채취 검사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학기 초부터 교실에서 도난 사건이 끊이지 않아 학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용의자를 가리기 위해 반 전체 학생의 DNA를 채취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현금은 없어져 있는 상태로 지갑이 발견이 되어서 그 지갑을 학교 측에서 경찰에 물증으로 제출을 했고 수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DNA 검체 채취를 요청함으로써 학생들은 학교 측이 사건에 대한 설명은커녕 특정 학급만 대상으로 DNA를 채취하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호소했습니다. 저희 반만 진행을 하는 거였고 저희 반만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진 않았어요. 설명을 잘 안 해주셔서 어떻게 채취를 하는지도 잘 몰라서 애들끼리 조금 너는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면서 눈치를 보고
현행법상 채취 대상이 동의하면 영장 등이 없어도 DNA 검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DNA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 학교가 반 전체 학생에게 검사를 요구한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 학생들의 DNA가 묻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 DNA랑 겹치는 학생들 전부 다 범죄 혐의자이냐. 학교 측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개별 면담 등을 진행했지만 절도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DNA 검사 대상과 범위는 수사 주체인 경찰이 결정해 협조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경찰은 오히려 학교 측이 먼저 DNA 검사를 적극적으로 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책임 주체가 누구든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니만큼 DNA 검사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DNA를 이제 채취하는 그런 방법은 대단히 비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PTSD를 이제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혁신학교입니다. 특정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DNA 채취 검사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요즘 국내에서 마약 유통이 늘어나는 가운데 마약을 이유식, 녹차, 젤리 등으로 속여서 반입한 밀수범들이 적발됐습니다. 미국 당국과 합동으로 마약류가 숨겨진 화물의 배달 과정을 추적한 뒤에 최종 목적지에서 마약 사범들을 일망타진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택배 취급소에서 마약을 챙기려던 30대 남성 A씨가 관세청 직원들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마약류인 케타민 7.3kg을 이유식으로 속여 국제 우편물로 미국에서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밀반입된 케타민은 5억 3천만 원어치로 1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해외에서 밀반입된 마약 종류 이렇게 다양합니다. 지금 보시는 케타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동물용 마취제인데 술이나 음료에 섞였을 때 특별한 맛이나 향이 느껴지지 않아서 데이트, 성폭력에 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0대 남성 B씨는 지난 3월 대마초 404g을 어린이용 가방 등받이 속에 숨겨 국제 우편물로 미국에서 밀수하다가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또 외국인 4명은 지난 3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대마초 128g을 찻잎과 섞어 녹차로 속인 뒤 특송 물품으로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관세청은 밀반입된 마약이 유흥업소 밀집 지역과 외국인 거주지로 유통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가 좀 밀집된 지역이죠. 강남 그리고 논현동, 한국으로 이제 돈 벌러 온 사람들 있는 시형. 젤리 등으로 교묘하게 숨긴 마약이 들통난 건 인천 세관이 미국 국토안보 수사국과 함께 마약이 숨겨진 화물이 배달되는 과정을 추적한 뒤 최종 도착지에서 밀수범을 잡는 통제 배달 방식 덕분이었습니다. Of the outstanding partnership between our agencies, which provides for information sharing, joint investigations and controlled deliveries, and the detection and apprehension of those responsible for narcotic smuggling. 세관은 엄격한 단속으로 국내에서 마약이 비싸게 팔리는 점을 악용한 밀반입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러시아의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보복 공습이 오늘도 이어진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령지를 되찾기 위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강력한 남부 헤르손주는 러시아 점령지 행정부가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하고 러시아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구조대가 필사적으로 잔해를 치우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 6시간 만에 잔해에 깔려있던 12살 소년이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Мы звонили, нет, под утром звоним, нет. Я позвонил знакомому, говорит, да, в эту пятиэтажку прилетели. Мы сразу прилетели. 미콜라이우는 13일 하루에만 주거지 40여 곳이 폭격을 당해 적어도 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달 러시아군을 쫓아낸 쿠피안스크에도 이른 새벽 시장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В город Купянск, возле центрального рынка. Произошло, пролетело, что-то бахнуло и все разнесло вообще. Военный объект, наверное, понимаете? считают, вот это военный объект.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무차별 공습에 상관없이 러시아 점령지를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합병을 선언한 헤르손주에서 이달에만 500제곱킬로미터를 되찾았습니다. 결국 고립 위기에 빠진 점령지 행정부는 주민 대피를 권고하고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Херсо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рганизов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выезда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ля отдыха и учебы херсонских семей. 우크라이나는 공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의 남부 접경 도시 벨고로드와 크라스노예 마을에도 현지 시간 13일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일부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는 지난 10일 이후 키이우 등을 향했던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은 전형적 테러라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추가 기소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가 어떤 종류 간 핵무기 사용을 감행할 경우 심각한 후과가 있을 거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3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국방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다만 일각에서 나토 차원의 물리적 대응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구 기업 이케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서 인력을 80% 이상 감축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AFP 통신에 따르면 이케아를 운영하는 잉카그룹의 에스페르 보르딘 CEO는 러시아 내 직원 12,000명 가운데 만여 명가량을 이미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케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 3월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 내 매장 17곳을 폐점하고 현지 제품 생산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공식화한 국가안보 전략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3연임을 확정짓는 시진핑 주석에겐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데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내놓은 국가안보 전략. 미중 경쟁에 결정적 10년이 도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oday, our world is once again at an inflection point. We're in the early years of a decisive decade. The terms of our competition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ll be set.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주 언급해온 100년 대변국이란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当今世界正在经历100年未有之大变局. 한국 전쟁에서 미국과 총부리를 겨눈 중국. 당시 마오쩌둥은 황제와 같은 권력을 누렸습니다. 양국이 화해의 악수를 나눈 건 중국이 핵무장을 통해 안보 불안을 덜어낸 뒤였습니다. 이후 개혁 개방과 냉전 해소 국면에서 당내 파벌이 권력을 분점하는 집단 지도 체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G2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과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면서 마오 시절로 되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에 지지 않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실제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본격화할 때 시진핑은 장기 집권의 기틀을 착착 다져나갔습니다. 坚决维护党中央权威和集中统一领导，强化政治监督。 미중 패권 대결 속에 3년임을 사실상 확정지은 시진핑. 외부의 강력한 적수가 필요한 건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중국 현지 공장 장비 반입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해준 가운데
타이완 반도체 업체에도 같은 방침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 계열의 영자신문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미국이 최근 이런 입장을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인 타이완의 TSMC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이에 따라 TSMC가 앞으로 1년간 중국 난징 소재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로 유명한 아스트라제네카가 저렴한 복제 항암제의 국내 생산과 출시를 막기 위해서 담합 행위를 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값이 떨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난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에 26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전립선암과 유방암 호르몬 치료제인 졸라덱스 등 3개 항암제를 처음으로 개발해 독점 판매해왔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이 만료되면서 또 다른 다국적 제약사인 알보젠이 복제약 개발에 들어갔고 실제로 10여 개 유럽 국가에서 졸라덱스 복제약 출시가 발표되자 큰 경쟁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졸라덱스 등 3개 항암제의 국내 독점 유통권을 알보젠 측에 내주고 그 대가로 알보젠이 복제약을 생산 출시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보젠은 국내 독점 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2016년 10월부터 약 4년간 국내에서 복제약을 생산 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알보젠은 2019년 3분기에는 복제약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시를 미뤘습니다.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양측이 복제약의 생산 출시라는 경쟁 상황을 회피하고 담합의 이익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 담합으로 복제약의 출시가 금지됨으로써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되었고 복제약 출시 금지는 복제약 연구 개발 유인도 감소시켜 제약 시장의 혁신도 저해하였습니다. 첫 번째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는 기존의 70%, 복제 약가는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9.5%로 책정되고 세 번째 복제약이 나오면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2017년 기준 졸라덱스 LA 대포 주사 가격은 1회당 57만 원으로 알보젠이 복제약을 출시했다면 같은 효능을 얻으면서 약값 부담을 40%까지 줄일 수 있었던 셈입니다.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측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26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낙태 관련 정보와 약물을 제공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의 홈페이지를 우리 정부가 접속 금지한 것이 위법이라며 해당 단체가 낸 소송 재판이 본격화됐습니다. 3년 전 낙태죄 처벌은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에도 올바른 임신 중단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캐나다의 한 국제 임신 중단 지원 단체가 만든 사이트 위민 온 웹입니다. 전 세계 여성들을 대상으로 임신 중단 관련 정보와 미프진 등 약물을 제공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접속하려 하자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가 뜹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사이트를 접근 금지 조치한 겁니다.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사람은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그러자 지난 3월 해당 단체는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우리 법원에 제기했고 최근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첫 변론에서 단체는 사이트 정보 대부분은 임신 중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일 뿐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낙태약 판매 역시 임신 중단이 시급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처벌 규정이 없어졌지만 임신 중단 합법화 등 대체 입법이 미뤄지면서 여러 부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방문을 했을 때 산부인과 의사들이 현실적으로 낙태 수술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약물로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도 아닙니다. 이에 대해 방심위 역시 낙태약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린 조치였다며 입법 공백을 문제 삼았습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임신 중단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유산 유도제를 허가하는 등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라는 여성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는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복지부 차원에서 바로 시작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열리는데 방심위의 처분 절차가 정당했는지, 전체 사이트를 차단한 것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등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연일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2.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2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2.6도, 광주는 12.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2도, 대전도 22도, 대구는 23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에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날이 급격하게 추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북한이 밤사이 군용기 10여 대를 전술조치선 이남으로 내려보내며 무력 시위에 나선 데 이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F-35A 등을 긴급 출격시켜 맞대응했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조직적인 왜곡 은폐 정황이 확인됐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수사 요청했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9월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2% 올라 시장 전망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충분히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온다며 중앙은행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 연구소 측을 고소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실상 성접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거지만 이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무차별 보복 공습 속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나토는 러시아를 향해 어떤 종류든 핵무기를 사용하는 건 선을 넘는 것이라며 심각한 후과가 따를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정규 시즌 4위 KT가 5위 기아를 꺾고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키움과의 준 플레이오프는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북한이 군용기를 동원해 위협 비행에 나선 직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연쇄 도발을 벌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1시 49분쯤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젯밤 10시 반부터 오늘 새벽 0시 20분까지 군용기 10여 대로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위협 비행에 나선 직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약 650km를 비행했고 최고 고도 50km라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미사일이 오전 1시 47분쯤에 발사됐고 배타적 경제수역 밖 해안에서 약 370km 떨어진 지점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마다 방위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현지 시각 13일 북한의 심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약속은 철통 같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영토와 국민, 동맹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안보를 저해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감시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배치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확장 억제에 획기적인 강화를 강조했는데 다만 전술핵에는 NCND의 확인도 부인도 아닌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묻는 말에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던 윤석열 대통령. 이틀 뒤 출근길 약식회견, 비슷한 질문에선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확장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이란 말로 한 발짝 더 여지를 두면서도 안보 사항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 논의,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 항공모함 전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상시 순환 배치해 해구산을 넘어 실질적으로 핵을 가진 것처럼 운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 대통령실을 비롯해 외교 국방당국은 전술핵보단 미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 쪽에 무게를 두는 걸로 보입니다. 정부 입장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유효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 아래에서 전술핵 배치는 현실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를 고수하는 건 전략적 모호성 유지로 풀이됩니다. 강경 여론이 높아지는 자체가 대북 메시지일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이번 전술핵 이슈를 국면 전환용으로 보는 흐름도 감지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여러 선택지를 놓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는 독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 독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발전과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또 에너지 위기 대응과 같은 경제 안보 분야 협력 방안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안보 라인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직적으로 왜곡하고 은폐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국방부와 해경 등 관련 기관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을 파악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사실도 은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안보실은 이 씨의 피살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통령 보고에 관련 사실을 제외하는가 하면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도 군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지우도록 했고 국정원 역시 첩보 보고서 등 자료 46건을 무단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데에 대해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청부 조작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진실 규명에는 어떤 예외나 성역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중간 감사 결과에 대해 청부, 조작 감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뜻에 따라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타락한 감사원의 현실이 참담할 뿐입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면서 이번 감사의 최종 목표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직격했습니다. 야당인 정의당도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정치 감사를 한 측면이 있다면서 지나치게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움직이는 모습이 우려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사와 책임에는 어떤 예외나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면서 감사원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종전선언을 위해 고 이대준 씨가 희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에서 신기루와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고 이대준 씨를 명예살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을 잊지 않겠다면서 전 정권을 겨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맞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야당과 여당의 주도권 다툼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가 검찰에 소환된 건 처음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유족 측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만에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가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겁니다. 검찰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문재인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 전 장관이 군의 감청 정보 같은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일단 검찰은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해진 자진 월북 결론에 껴맞추기 위해 불리한 정보를 고의로 없앤 건 아닌지, 또 당시 군 당국의 대응은 어땠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서 전 장관과 군 당국은 원본 기밀이 삭제된 건 아니라며 꼭 필요한 부서에만 관련 내용을 공유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뿐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집에 있는 소설책을 찢었는데 서점에 같은 책이 있다고 안 찢은 게 되느냐며 서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비유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같은 날 서해 피격 사건 유족은 감사원의 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감사원에 대해서 불응하는 그 고위 공직자들의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깝고 유족은 정말 화가 나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취지와 범위 등을 명확히 따지기 위한 조사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 경찰 이첩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리적 검토는 끝난 상태로 필요한 수사를 차질 없이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착수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피고발인 조사는 압수수색 종료 이후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불송치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이 사실인데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 성상납 의혹도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며 이렇게 밝히고 경찰이 증거인멸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막상 무고 혐의는 인정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경찰 단계의 3인 성호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감에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 5년 동안 건보 지출은 2017년 57조에서 지난해 77조 6천억 원으로 1.36배 증가했고 2019년엔 2조 8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선호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의료 보장성이 크게 강화됐다고 강조하며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전 국민이 혜택을 받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습니다. 정윤우 기자입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남은 임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편향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 전 위원장 거취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정반기가 끝날 때 권익위원장이 이제 그만두실 것처럼 말씀하시고 고별 인사도 서로 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꾸셨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전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가 도를 넘었다고 역공을 펴면서 엄호했고 기관장으로서 법에서 부여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음에도 임기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처럼 법과 절차를 좀 무시 좀 하시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맡고 있는 기관을 정치 보복으로 좀 쓰시면. 전 위원장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법에 정한 임기를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 국감에선 조부가 참전 용사였다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발언의 진위를 야당이 따져묻자 여당이 반발하면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6.25 참전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보훈처에 물어봤더니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개인정보니까 못 준다는 걸 가지고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거는 정말 5.18 유공자 그 자료 내지 않은 분들 다 이야기하면서 오늘 한번 할까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을 두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며 선보인 개인령을 다시금 들고 왔다가 제지받았습니다. 이상한 거 많이 먹더니 이상한 냄새를 풍겨서 제가 대동이에서 이름을 대통이 아니고 대똥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송석진 의원님, 지금 위원장으로서 그거 꼭 올려놓고 하셔야겠습니까? 지금 정무위에서 굳이 그 인형을 올려놓고 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없다고 보입니다.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앞에 두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놓고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다른 정책 할 수 있다. 그것도 반드시 법률, 헌법과 법률이라는 제약 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지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그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위장 탈당만 있었나요? 회기 쪼개기가 있었죠. 안건 조정위에서 17분 만에 일괄 통과됐죠. 또 상정되지 않은 법안이 또 법사위에 통과돼가지고.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앞두고 있지만 정책 감사보단 정쟁만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야당은 현 정부, 여당은 전 정부의 책임을 돌리는 정쟁국감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흰남노 때 피해 복구와 인명 구조에 힘쓴 해병대, 소방 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진행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찬에서
윤 대통령이 공로자들에게 피해 복구에 힘쓴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오후에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임명된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국정감사를 벌입니다. 오늘 국감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또 침수에 대비해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에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을 건설하겠다는 서울시 방침 역시 쟁점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특히 행안위에 이어서 국토위 국감에서도 TBS 지원을 중단하는 서울시 의회의 조례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거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경기도와 충청북도,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전 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과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으로 구속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등과 관련한 여당의 공격이 집중될 거로 보입니다. 반대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양평 고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김미애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가 이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문제나 이해충돌 우려가 없는 주식이었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 이 대표가 15%가량 손해를 보고 해당 주식을 전부 팔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미술품 중 최고가인 132억 원에 낙찰된 김환기 작가의 우주가 다시 전시됩니다. 글로벌 세아그룹의 갤러리 S2A는 오늘부터 환기의 노래, 그림이 되다 전시를 열고 우주를 일반에게 공개합니다. 이번 전시는 소장자인 김웅기 글로벌 세아그룹 회장이 처음 작품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대전에서 10대 청소년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충남 서산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9일. 경찰이 아들인 15살 A군을 아버지를 살해한 피의자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다가 지속적인 가정폭력 주장에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족들이 장례 절차를 마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군은 경찰에 어머니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을 의뢰하는 등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충남 서산에서 술을 마신 50대 남성이 부인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경찰에 4차례나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아들은 접근금지에 대한 법을 강화하고 아버지가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며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분이 심하시다 그래서 기억을 잃는 사람이 아니고 다음날까지 제 화풀이를 더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심신미약이 될 수 있냐. 가정폭력과 연관된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인지가 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경험한 것처럼 큰 살인 사건을 목격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문제라며 폭력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부부싸움을 말리던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대낮에 거리에서 남편에게 맞아 숨지는 비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오는 17일에 출소하면 당분간 경기도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김근식에게 경기 지역 한국법무부복지공단 지부를 출소 이후 거주지로 안내했습니다. 한국법무부복지공단은 연고지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사회 복귀를 돕는 시설로 거주 가능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핵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관심을 모았던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안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어떤 종류의 핵무기라도 사용을 감행할 경우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나온 말입니다. Even any use of a smaller nuclear weapon will be a very serious thing, fundamentally changing the nature of the war in Ukraine, and of course that will have consequences. 나토 차원의 직접 개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 다른 행사에 참석한 EU의 외교안보수장은 강력한 대응으로 러시아군이 전멸할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Such a powerful answer from the military side that the Russian army will be annihilated and Putin should not be bluffing. 계속되는 러시아의 보복 공습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부족한 방공 장비의 지원을 요청했고 나토와 미국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допомогти. І тут нема що додати. У нас є 10% того, що нам потрібно, якщо чесно. I also agree with you on the fact that we're going to stay with our efforts to support Ukraine for as long as it takes. 관심을 모았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중재안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 등 제3국에 가스를 판매하기 위한 허브를 튀르키예에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도 예상보다 더 오른 거로 나타나 강도 높은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IMF 총재는 그럼에도 금리 인상을 멈추면 더 큰 혼란이 있을 거라며 각국 중앙은행의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내놓은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8.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8.1%를 웃돌았습니다. 석 달 연속 상승률이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6.6% 올랐습니다. 지난달 6.3%보다 더 올라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며 고강도 금리 인상을 이어갔지만 인플레이션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사회보장연금을 42년 만에 최대폭인 8.7%나 인상하기로 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길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연준 회의에서도 0.75%포인트 금리를 올려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이어갈 거란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연차 총회 연설에 나선 IMF 총재는 금리 인상에 따른 비용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최우선이라며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monetary policy puts a foot on the brakes, fiscal policy should not step on the accelerator because if it does, we are for a very dangerous ride.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여전히 높은 물가지만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연율로 따지면 지난 석 달간 물가 상승률은 2% 수준으로
2분기 11%보다 나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물가를 잡기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없앨 거라며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하락세로 시작한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올랐지만 불안 요인을 떨쳐내진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오펙 플러스 산유국의 대규모 감산 결정은 경제적인 논리에 따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 외무부는 현지 시간 12일 낸 성명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면서 시장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이번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감산을 한 달 늦춘다면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입 물가가 석 달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영향을 받은 건데요. 이번 달이 물가 정점일 거란 정부의 전망에 회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7월과 8월 2달 연속 하락한 수입 물가.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인 수입 물가가 내림세를 보이면서 이번 달엔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현재 상태를 종합하면은 한 2-3개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전망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려가 다시 커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가 한 달 전보다 3.3% 상승하며 석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겁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했는데도 수입 물가가 오른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환율이었습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5% 넘게 상승하면서 원화로 환산한 수입 물가가 덩달아 올랐습니다. 실제로 환율 효과를 제외한 계약 통화 기준 수입 물가는 한 달 전보다 1.4%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천연가스와 밀, 옥수수 등 원자재 가격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 역시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급격하게 못 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10월 정점론이 나왔는데 지금 경기 상황상으로는 10월 정점론은 어려운 것 같고 향후 한 5%대 물가 상승이 지속되지 않나. 미국의 급격한 긴축 정책으로 한동안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물가 정점 시점을 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YTN 취재 결과 사고 당시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4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정류장에 멈춰선 버스 위로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도로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연기가 가득합니다. 지난해 6월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모습입니다. 현장을 감독한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에는 2가지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우선 부실 해체 작업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영업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했다는 이유로도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4억 원을 내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뿐 아니라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스로 영업정지 8개월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고 변경을 요청해놓고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3개월 뒤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거대 건설사가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형사소송에서도 재하도급을 지시나 공모, 묵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며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딴 영업정지 처분을 법정 다툼으로 무마하는 사이 현대산업개발은 6천억 원대 서울시 공공재개발 사업을 따내는 등 올해 도시정비 사업만 1조 원 넘게 수주했습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해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해놓고도 지금까지 결론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제처로부터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다는 요청과 자문을 받았지만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 측 요청에 따라 추가로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틈을 타서 이 대형 입찰에 응해서 낙찰을 받는 것은 행정기관이 이렇게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는 그 대기업에 대해서는 뭐 입찰 제한을 둔다든지 하는. 앞서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붕괴 사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다음 달 시작됩니다. 이딴 참사 때마다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사고 책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포르쉐 코리아, BMW 코리아, 포드 코리아, 벤츠 코리아 등에서 수입 판매한 23개 차종 6,500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에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차량은 각 판매사 공식 서비스 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야 하며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한 경우 판매사나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정규 시즌 4위 팀 KT가 5위 기아를 꺾고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마운드에서 선발 소형준이 호투하는 사이 타석에선 배정대가 3타점 싹쓸이 2루타로 승리를 합작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올해도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5위 팀의 반란은 없었습니다. 4위 KT는 1차전에서 5위 기아를 6대2로 누르고 한 경기 만에 준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번트 작전하고 엔드런을 한 번밖에 안 냈습니다. 나중에는 선수들이 역시 큰 경기를 해봐서 그런지 잘 풀어나가줘서 선수들이 너무 잘했습니다. KT는 기아가 믿었던 좌완 선발 놀린을 3회 일찌감치 강판시켰습니다. 조용호의 우익수 키를 넘기는 큼지막한 2타점 적시타로 2점을 먼저 달아났습니다.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였던 타구였지만 기아로선 나성범의 한 박자 늦은 판단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나성범은 이어진 알포드의 안타 때도 어이없는 실책을 범하면서 다시 추가점을 헌납했습니다. 4회와 5회 기아에 한 점씩을 내줘 3대2로 추격을 허용했지만 KT에게는 비기닝 8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투아웃 만루에서 배정대가 주자를 모두 지워버리는 3타점 2루타를 폭발시키면서 KT는 준 플레이오프 진출을 자축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잘 맞은 타구는 아니어서 막 그렇게 짜릿하진 않았지만 이제 모든 주자들이 이제 다 들어와서 그 부분이 되게 짜릿했습니다. 5와 3분의 1이닝을 2실점으로 막아낸 KT 선발 소형준은 2022 가을 야구의 첫 승리 투수가 됐고 무실점으로 이어던진 김민수와 벤자민은 다시 한번 KT의 막강 마운드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남은 준 플레이오프부터 다시 잘 준비해서 또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게. 2006년 현대 유니콘스 시절 이후 16년 만에 가을 야구가 열린 수원 야구장은 만원 관중이 들어차 가을 야구의 시작을 만끽했습니다. KT는 16일부터 3위 키움과 오전 3선승제의 플레이오프 티켓 전쟁을 시작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을 키워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을 위해 50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방시혁 의장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억 원을 기부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과 시설보호 청소년들의 교육에 쓰이도록 했습니다. 방 의장은 자신이 음악을 창작하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도움을 받았다면서 사회적 도움이 한 인간을 성장시키는 데 큰 양분이 된다는 것을 체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인 내일 인천 구월동에서 대규모 행사가 잇따라 열려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먼저 내일 낮 12시부터 인천 구월동 중앙공원에서는 제5회 인천 퀴어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또 부근에서는 기독교 단체 등이 참석하는 인천시민 가족사랑축제와 제58회 인천시민의 날 기념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아 쌀쌀함이 덜한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22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2.6도, 대전 9.9도, 광주는 12.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22도, 대구 23도, 광주는 24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돼 날이 급격하게 추워질 전망입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면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30% 정도 감소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이 우려되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